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표집 방법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층 집행계 확률, 단층 집행계 확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암기법, 단순 무작위, 층화, 집락, 행렬, 개통 표집 5가지는 확률 표집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뭐다? 비확률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물론 다단계 표집이란 게 있어요. 다단계 표집은 집락 표집의 다른 어떤 변형된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 표집으로 봐야 되고요. 이 나머지는요. 누유, 임할, 누적, 유의, 그 다음에 임의, 그 다음에 할당 표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확률 표집에 들어갑니다. 자, 행렬 표집은 확률 표집 맞고요.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에요. 비확률 표집이고 편의 표집, 비확률 표집 맞고요.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에 동의어 비확률 맞고요. 비율, 층화 이게 중요한 거죠. 층화는 확률 표집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행렬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 표집, 매트릭스 샘플링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수검자,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할 때 많이 보는 건데요. 피검사자와 문항을 동시에 무작위 표집하는 겁니다. 자, 피검자가 있고 문항이 있는데요. 검사 문항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무작위 표집하는 것을 매트릭스 샘플링, 행렬 표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피검자가 전체가 있다. 전체 다 볼 필요 없고 피검자에서도 샘플을 하고 문항에서도 샘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검자, 골라진 피검자가 이 골라진 문항을 테스팅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렬 표집이라 하는데 이 행렬 표집에서 확률 표집이라는 대목이 여기 있잖아요.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면은 확률 표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 문제, 어떤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척도다. 자, 의미 힌트 하나 나왔고요. 형용사 두 번째 힌트 나왔어요. 형용사를 정하고 양극단에 서로 배치한다. 양극단에 배치한다 그 말은 서로 반대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속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척도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물어볼 때 만족한다, 불만족한다라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만족스러운 긍정이 있으면 여기에 분정에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체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의 분화 척도라고 해요. 어의 분화 척도라고 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 차별 척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의 차별 척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첫 번째 힌트가 되고요. 양극단에 이렇게 반대의 형용사 쌍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총합평정 척도로 많이 이제 동의어가 리커트 척도가 되는 거죠.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해서 전체를 합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Q 분류 척도는 말 그대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Q 분류 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서턴 척도는 척도치를 부여하는 거죠. 사전 문항 평가를 실시해서 척도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서턴 척도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보고요. 요인 척도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통계 프로그램에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항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요인 분석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요인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리커트 척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커트 척도 개발 과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리커트 척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 설문문항 부탁을 받았을 때 리커트 척도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중립적인 문항보다는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의 범주를 제시합니다. 이 응답 범주를 4점으로 할 수도 있고 5점으로 할 수도 있고 7점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4점 리커트 척도, 그 다음에 뭐 리커트식 5점 척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구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점수를 역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문항이에요.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딩 변경을 할 때 이제 부정적인 문항은 긍정적인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검사 점수의 합이 잘못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비장애인입니다. 자, 매우 그렇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죠. 자, 매우 그렇다를 제가 4점으로 해볼게요.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긍정문항이죠, 여러분. 나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리 체크했으면 4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례를 볼게요.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다.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부정문항이잖아요. 부정적 문항. 똑같아요.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다. 매우 그렇다예요? 아니죠. 매우 그렇지 않다로 해야 되잖아요. 매우 그렇지 않다. 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이제 체킹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럼 1점이 되는 건데요. 1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해줘야 돼요. 역으로. 이 1점을 몇 점으로 해줘야 된다? 4점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 네. 비장애인이니까.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없다 해놓고 매우 그렇지 않다로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답변은 1점으로 되어 있지만 이 1점을 몇 점으로 바꿔야 돼요? 4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코딩 변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다시 보면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구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문항을 점수를 역으로 부여해야 된다고요. 자, 정리가 됐고요. 3번 잘못됐고, 자, 요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 각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확인하여 단일 차원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자, 리커트 척도에 여러 다수의 문항이 쫙 있잖아요. 예, 요인 분석을 해서 같은 문항끼리 묶어주는 게 좋아요. 선정한 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가 이제 프리테스트라고 해서 사전조사라고도 합니다. 사전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문항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에 본조사를 사용한다. 여기 예비조사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비조사를 지우시고요. 사전조사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제 예비조사는 문제를 잘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탐색적 조사를 예비조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된 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켜서 미리 프리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프리테스트를 해서 자, 문항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조사를 하는 거니까 예비조사를 사전조사로 바꿔주면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자, 답은 3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5번 문제 3번으로 처리했습니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 3번 지문은 제가 사례까지 들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다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의 1번 역사 요인, 2번 성숙 요인, 반복 검사, 검사 요인이 되겠죠. 도구 요인, 통계적 얘기 모두 다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은 인과성 검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새롭게 개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자존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동일한 자존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변화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전검사했고 그 다음에 사후검사를 했다는 실험식인데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해서 프로그램 전과 후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간 사이에 뭐 다른 어떤 우연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역사윤이에요. 우연한 사건이 있으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성숙 요인,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검사지를 했죠. 그러니까 반복 검사, 검사율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아니에요. 도구 요인은 뭐냐면 다른 검사 도구를 써야 돼요. 다른 검사 도구 사용 시 나타나는 게 도구 요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검사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4번은 일어나지 않고요. 통계적 획입니다. 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인데, 자, 여기서 보면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선 표집을 했기 때문에 양극단의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게요. 이 특정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통계적 회귀가 나타날 수도 있다. 통계적 회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계적 회귀는 뭐였죠? 양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를 뽑았을 때 평균 지점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통계적 회귀라 했어요. 따라서 이 특정 지역이 바로 통계적 회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체킹해 놓으시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7번 문제. 신뢰도와 관련된 건데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개념적인 측면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쭉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신뢰도라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우리가 일관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죠. 일관성이란 거 하나 써놓으시고, 검사 재검사법 나왔습니다.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2번 측정합니다. 그에 따른 점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법. 그 다음에 대안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사한 문항의 형태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게 해야 됩니다.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4번 반분법입니다. 반분법은 자, 측정 도구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눕니다.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게 틀렸네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 방법 이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보는 겁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중요하다겠죠.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 문항을 찾아내어서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크론바흐 알파가 0.7 이상이면 되게 높다라고 하거든요.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0.7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도를 떨어뜨린 문항을 통계 프로그램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크론바흐 알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 문항을 찾아내서 측정 도구, 설문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내적 일관성 방법이 됩니다. 37번에 4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자,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마킹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측정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바로 측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가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 지능이란 게 있습니다.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인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 도구가 지능 지수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들어있는 어떤 문항들인데 그 문항들을 우리가 측정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의 수준이 있죠. 거기는 네 가지 명, 서, 등, 비. 순위 척도의 동의어가 뭐다? 서열 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순위 또는 서열, 등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맞고요. 측정은 여기 보면 값을 부여한다 그랬으니까 계량하는 거 맞고요. 객관화예요. 우리가 측정할 때는 되게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객관화, 표준화 등의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 간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념적 세계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추상적 개념을 말하고요. 추상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세계는 뭐예요? 구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검증 가능이라고 해도 돼요. 검증 가능. 자, 그래서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바로 측정이라는 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본 건데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와 표준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측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조사론에 좀 많이 약한 부분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